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요, 약 10분 전부터 하락으로 전환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는 2,600선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금융투자 쪽으로 오늘 현재 매물이 좀 크게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약보합권까지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 내내 730선을 유지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으로 전환되면서 73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손바뀜 현상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제약 바이오주가 선방해주고 있는 반면에 며칠 상승 가도를 달렸던 로봇주의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황사 낀 하늘처럼 미세먼지를 좀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도 좀 주의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 전략 함께 꼼꼼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좀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다음 주까지 기대를 해볼 법한 것이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실제로 반도체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의 한 가지 컨퍼런스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GTC 2025입니다. 오늘 벌써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정입니다만은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는 쪽은 엔비디아입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오히려 덜 올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벤트 벌써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GTC 2025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리고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현지 시간 열리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이번에 GTC가 진행이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갈 텐데요. 이번에 젠슨 황 CEO의 키노트 연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19일 수요일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젠슨 황의 키노트 연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발언이 나오는지 결국에는 3월 20일의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AI 디지털 트윈,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에 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GTC 2025가 굉장히 중요한 게 차세대 제품을 활용처 그리고 AI 생태계, 향후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TC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엔비디아는요, 이 GTC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드라이브 PX가 GTC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었고요. 헬스케어 AI도 마찬가지이고 2024년에는 블랙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GTC 2024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 GTC에도 무언가가 공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칩 루빈이 이번에 GTC 2025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루비는 블랙웰의 후속 모델입니다. 지금보다 더 고성능 AI에 맞는 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특히나 이번 이 GTC 2025가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와의 GTC와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3월 20일에 퀀텀 데이가 진행이 되는데
퀀텀데이라는 게 신설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AI와 양자 컴퓨팅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라고 엔비디아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포브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젠슨 황이 진정한 양자 컴퓨팅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양자 컴퓨터를 이번에 엔비디아 GTC 2025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루를 할애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GTC 2024와 2025는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요. 2024년에는 AI 혁신 가능성을 강조한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블랙웰 같은 거를 출시를 할 거고 앞으로 AI의 가능성은 이만큼 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GTC 2024였다면요. 이 GTC 2025의 기조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AI 가능성이 큰데 벌써 우리는 이렇게 수익화를 하고 있고 서비스화가 가능합니다라는 요지의 기조의 그러한 커멘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GTC 2025는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컨퍼런스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카테고리로 보면 좋을까요? 4가지 카테고리입니다. GTC 2025는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자율 AI입니다. 단순 분석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AI인데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환경을 인식하고 실시간 의사결정을 내리는 로봇 기술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속 컴퓨팅입니다. 말 그대로 가속이 가능한 컴퓨팅에 대한 기술이 나올 예정인데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SK 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자리를 통해서 HBM 메모리 기술 발전 방향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용 메모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SK 하이닉스의 주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들썩이고 있는데요. 2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GTC 2025에서 어떠한 부분을 발표할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AI 시뮬레이션입니다. 지난번에 컨퍼런스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았던 한 가지 카테고리이기도 했었는데 자율주행과 제조업, 로보틱스 산업의 필수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지멘스가 관련된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린 AI입니다. 여기에는 또 굉장히 특이하게 삼성전자가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전력 그리고 고효율의 AI 메모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 나오는지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종목으로 좁혀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이 종목들을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솔트룩스, 그리고 유니퀘스트, MDS 테크입니다. 특히나 MDS 테크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4%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스몰캡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기업입니다. 2019년에 토르 드라이브 에 투자를 해서 로봇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 트랙 전략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랙은 엔비디아 파트너십을 활용한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트랙은 이 토르 드라이브를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로 잘 살펴보자라는 투자 코멘트 나왔고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MDS 테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에 필요한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공식적인 AI 솔루션 공급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늘 그랬듯이 실망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망감은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가젯이라는 IT 전문 매체를 통해서 봤더니 지금 이 엔비디아의 GTC 2025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식시장의 관점이 아니라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게 중요할까 하고 찾아봤더니요. RTX 신제품 출시에 문제 있다. AI 기본 MPC 기술이 기대만큼 혁신을 보여주지 현재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고 딥시크 AI 모델 등장으로 인한 존재감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TC 2025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하고 젠슨 황이 놀라운 발표를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물론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젠슨 황의 이 기조 연설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를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GTC 2025 오늘의 시그널로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별, 업종별 헤드라인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네, 방산주 소식입니다. 유럽의 방위비 증액 기대감 속에서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멈출 줄 모르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죠. 글로벌 IB에서도 방산주가 올해 국내 증시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 꾸준히 내놓고 있고요.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즉각적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연일 신고가를 찍어가고 있는 현대로템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업종 전반의 신뢰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양자 전략위를 출범한다라고 밝힌 가운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 양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첨단소재 KCS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양자 전략위를 통해서 지난해 발표한 양자 과학기술 육성책인 퀀텀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서 본격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고요. 또 간밤에 미국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 리게트 컴퓨팅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 것도 오늘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입니다. 갈등 관계인 호반그룹의 지분 매입 소식에 LS의 주가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호반그룹이 자회사 간의 특허 분쟁 중인 LS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호반그룹의 이번 지분 매입이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과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룹 간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는 해석인데요. LS의 자회사인 LS전선이 지난 2019년에 호반그룹의 자회사인 대한전선이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요. 이후 1심에서 LS전선이 일부 승소했으나 양측이 불복한 후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쌈지엔터, SAMG엔터는 티니핑의 해외 진출 기대감 속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주력 IP인 티니핑에 관련해서 인기가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클리오 산하 구달 브랜드 SM엔터테인먼트의 하츠투하츠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티니핑의 IP의 타겟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엔터기업과의 콜라보 덕분에 기존의 키즈 IP 비즈니스 모델 대비 해외 진출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흑자로 영업이익이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네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SAMG 엔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된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인데
시장에 주목했던 거는 주요 IP인 티니핑 그리고 여러 가지 남아 IP인 미니특공대, 위시캣 등이 있는데 동사의 이제 주요 매출은 주력으로 이제 완구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 OEM으로 완구 매출이 나오고 시장에 좀 상방 포인트로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라이선스 사업부인데 라이선스 사업부는 일단 GPM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죠. 그리고 로열티를 수취하기 때문에 원가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티니핑이 사실은 여하 한정이라는 시장에서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앵커분이 말씀하신 대로 MG로 확대 가능한 내러티브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5년도 올해 4분기에는 또 사랑의 하츄핑 2가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 역시나 주요 상방 요인은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이슈일 텐데 현재 중국과 일본에 진출이 되어 있고 미국으로 좀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북미 티니핑이 9위까지 달성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좀 저평가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밸류 측면에서는 저평가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그동안 좀 쉬었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 하락폭이 좀 깊었던 에스티팜이라는 CDMO 회사를 가져갔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면 에스티팜은 이제 작년 4분기 어닝이 미스가 났고 작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역성장하면서 주가가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이제 3월 들어서 연달아 200억대 올리고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110억대의 또 수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25년도는 성장의 궤도로 복귀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매출이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일단 시장이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또 동사의 신약 파이프인 에이지 완치기 전에 신약 파이프가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인데 2회 이상 중간 결과 발표가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와 함께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 수주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작년 말 이제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누락이 됐는데 올해 또 재발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스탠스도 리쇼어링과 중국 시대무 견제에 있기 때문에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세 번째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만 3천 원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티팜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방산주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들이고 있고요. 1위권부터 3위권까지가 모두 다 방산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는 현대로템, 세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자리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LIG 넥스원,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주가는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LG 이노텍,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닥 안에서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부침은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알테오젠 쪽을 저가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휴젤입니다. 세 번째로는 캠트로닉스,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T-로보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릭스, 세 번째로는 고영,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PM, 다섯 번째로는 피롭틱스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은 좀 팔고 나가고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SK 하이닉스 쪽을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세 번째로는 한화비전입니다. 네 번째로는 KB금융인데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KB금융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한지주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쪽으로는 기관 투자자들 좀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 연이어서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LG 이노텍, 세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 네 번째로는 대한항공, 다섯 번째로는 현대건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 오늘 알테오제는 사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캠트로닉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리콘투,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다섯 번째로는 셀비온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에코프로 계열사들을 다시 한번 팔아치우고 있고, 두 번째로는 디어유, 세 번째로는 IST, 네 번째로는 지아 이노베이션, 다섯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조금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만루홈런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인 오늘 시장 변동성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네, 우리 시장 그동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특히 나스닥 지수에서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좀 높으셨을 수 있는데 오늘 만기이라서 딱히 그렇게 큰 기대감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감을 느낄 만한 시장도 아니다.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12월부터 해서 위쪽 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관세 우려감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 선물 포지션을 좀 하방으로 좀 잡아놨죠. 그래서 지수가 좀 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게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적절한 수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면은 계속 양봉으로 계속 강력하게 받쳐줬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잘 묶어뒀고 이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슬슬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해결되어 가는 느낌이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분야는 이제 관세 전쟁에서 이제 뭐 유럽이 있을 거고 캐나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이 있을 거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향력이 있겠죠. 일본도 지금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갈 길이 멉니다. 6월 이제 FOMC 이전까지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에 또 미중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력 걱정할 필요 없다. 밀리지만 않으면 어차피 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지선 구간 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탈해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수는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가 예상치 하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나스닥이 조금 올라온 게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구나 정도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세 영향력이 크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관세 영향력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미래의 얘기예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우리 인플레이션 부분은 조금 안정화돼 있으니까 관세 정책 관철하겠다, 경기 침체 안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트럼프는 빠르게 지금 정책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큰 그림은 다 그려놨으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만 차익 실현, 이 부분만 계속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눌림목에서 매수. 오늘도 이런 종목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도
바닥 짚고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을 다 해소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하다. 최근에 밀릴 만한 구간인데 만기 영향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 짚고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600포인트 앞에서 그리고 21선 앞에서 음봉 나온 거 좀 아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만기 영향력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단위가 바뀌는 제가 그렇게 중요한 구간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21선이 아직까지 살짝 우상향하고 있는데 횡보하고 이제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돌파하기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돌파하면은 뭐 가장 좋다. 뭐 내일도 좋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만 돌파해도 괜찮다. 다음 주 정도에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서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21선 기울기가 아래로 이렇게 각도가 세지기 때문에 저항이 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금융주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면 좋다. 밸류업 관련주 움직이면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급적으로도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만기 영향력까지는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함께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730포인트 이 구간은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이탈한 다음에 3일에서 5일 안에만 회복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회복 시도를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표현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번에 회복되면 780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정도만 참고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밸류업이나 금융주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한 번 정도 등장할 타이밍이 됐는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의 섹터 참 궁금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 트럼프가 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첨단 산업과 함께 뛰어가는 분야가 에너지 사업이죠.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캐나다랑 미국이랑 계속 이제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캐나다산 원유가 사실 가격이 굉장히 싼데 미국으로 80% 수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뭐 다른 이제 그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만약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을 이제 공급을 다변화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SK에너지가 가서 이제 뭐 테스트를 검토를 마쳤다라고 하는데 뭐 GS랑 이제 뭐 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테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된다라면 우리나라는 조금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석유 쪽만 계속 진행할 거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봐야 되는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에너지 섹터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잘 내려와서 휴식 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들 치러왔으니까 말로 없는 종목까지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섹터를 또 관심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에너지를 뿜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또 마침 사우디항으로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계약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업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이 구간에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안타 종목, 뭐 가장 든든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에서 그 2조 2천억 원의 이제 가스 복합 발전기 이쪽에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좋은 소식을 맞이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뭐 기존에 이렇게 싹 다 한번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이제 신한울 뭐 3, 4, 5기 이쪽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체코 폴란드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전을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협약을 맺으면서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수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해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순수하게 경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안정성이 좋은 한국 원전 원하는 국가들은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뻗어 나가면서 이제 갖춰야겠지만 언제부터 뭐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이렇게 많이 얻었겠습니까?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으니까 지금 글로벌 4대 방산국가가 된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왔을 때 이번에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제가 이력서 얘기 많이 말씀드리죠. 기존에 UAE 아랍에미리트에 뭐 이제 이명박 정권 시대에 한번 수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체코에 수출하고 그 위에 뭐 루마니아든 영국이든 폴란드든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들에 한두 곳 더 진출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력서를 예쁘게 잘 꾸미고 관리를 잘했습니다라고만 얘기 나오면은 두산에너비티는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터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든든하게 안타 종목은 비중도 좀 넉넉하게 실을 수 있고 편안하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등락이 심하지 않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에너지 기업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루타 종목으로 좀 더 넓혀가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을 꼽아주셨는데 북미 에너지 사업 하면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또 생각나는 종목 아닐까 싶어요. 어떤 모멘텀에 집중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LS 일렉트릭도 여러분들 또 만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티와 같이 가장 안정적인 종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존에도 여러분들한테 한 2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북미의 배전반 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LS 일렉트릭이 지금 너무나도 멋있게 활약을 하고 이 일론 머스크의 xAI에 공급을 하는 이런 멋진 이제 계약을 성사시켰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4대 빅테크 기업의 3곳과도 대화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안 돼도 된다. 2곳만 계약해도 대성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곳이면 어떠냐. 계약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라도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2곳 이상이면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오는 거고요. 3곳이다라고 하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너무나도 멋지게 주가가 상승을 보이면서 사실은 하나그룹 다음으로 LS그룹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시장에 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LS그룹이 편안하게 지금 차분한 구간까지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광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흥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휴식 구간에서 제가 앞에 서두에 시황 설명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죠. 쉬는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타이밍에 아주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LS 일렉트릭 기존에는 너무 뜨거운 종목이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었는데 오늘이 딱 타이밍이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격권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에 대한 모멘텀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양시장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LS 일렉트릭은 2%대 강세 연출하면서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꼽아주셨는데 역시나 원전 관련주로 많은 분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번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이 말로 없는 코너가 길지는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2번 이상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여러분 그래도 뇌리에 각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제가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은 두산에너빌티가 대장인데 그 뒤에 좀 탄력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로 G2파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스타게이트 등 통해서 이제 빅테크가 전력 투자를 위한 뭐 확보 계속해 나가고 있죠. SMR 쪽으로 진출하고 할 때마다 이제 거론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마트 그리드 기업으로 해서 뭐 이런 원전이나 이런 뭐 배전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AI를 좀 접목시켜서 진행한다라고 해서 지금 2.0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나온 그런 기업인데요. 그래도 꽤나 멋지게 움직이고 있고 그 재작년에 좀 어려웠던 실적에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도 다시 이룩한 기업입니다. 일시적인 이제 뭐 적자 행진도 해소를 하고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즘에 여러분들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 액침 냉각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침 냉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ESS 쪽으로도 액침 냉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쪽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국책과제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하나만 진행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다재다능한 기업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G2파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해서 이 AI 시대에 걸맞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은 삼루타는 호타준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뻗어나갈 때 멋지게 장대양봉으로 흘러나가는 기업이고 상한가나 이런 중상한가 같은 경우도 종종 나오는 기업이니까 매일매일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이슈가 나왔을 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탄력 있는 구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빠르고 멀리 가는 종목으로 G2파워 선정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G2파워가 오늘의 3루타 종목으로 또 등극하게 됐습니다. 이 원전뿐만 아니라 AI 관련 기술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또 수익률이 튀고 있는 종목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지금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유지를 잘해주고 있는 뭐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반도체가 조금 쉬고 있다 이제 올라오고 있고 원익홀딩스가 그 뒤를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00%가 넘어간 사이에서는 20%는 사실 하루 이틀 정도면 뒤집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범양건영 같은 경우가 제가 그 투매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2연상 올라가면서 87% 이제 올라간 기업이었죠. 이날 3루타 종목이 오늘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SKC 오늘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69%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할 기업이 아니에요. 이 종목도 세 자릿수 넘어가야 되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이번 달은 40% 때 종목들은 아마 월말이 되면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7% 두 종목, 이 종목들이 조만간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앞자리 숫자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섹터를 당일날 이슈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저렴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차분한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SEMG 엔터, 뭐 쌈지 엔터라고 부르는 이 종목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뭐 신고가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앵커께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요. 대응 전략만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양건영 설명드린 날 단기적으로는 범양건영이 여러분들 수익률 회복하기 빠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멀리 뻗어나갈 겁니다라고 3루타 종목으로 해드렸었는데 벌써 178%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인데 거래량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은 3만 원 정도 돌파 가능성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 보시면서 3만 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3만 원을 이탈하면은 그냥 한번 차익 실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3만 원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32,000원 이렇게 2,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돌파할 때마다 대응 전략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뭐 밴드 교육방이나 이런 부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도 함께 보시면은 대응 전략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숫자 딱 찍어드리는 그 구간씩 2,000원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AMG 엔터 이번 주 월요일에 3루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4거래일 만에 또 이렇게 높은 수익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종목 오늘도 또 만홈런 종목으로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에너지 섹터 안에서 가장 큰 에너지 붐을 수 있는 만홈런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선정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린 케미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말로 없는 종목까지는 아니고 좀 쉬어야 되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밀릴 때마다 여러분들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밀릴 만큼 충분히 밀리고 여러분들 매집도 잘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LA 산불도 있었고 트럼프 시대에는 지금 친환경이 아니라 화석연료 쪽으로 계속 이제 텍사스 쪽에 표층이 있죠.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유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친환경은 믿을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탄소 포집 쪽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뭐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 제로 쪽으로는 가야 돼요. 탄소 중립으로는 가야 되는데 석유 연료를 계속 뗀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가는 방향에서 탄소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린케미칼이 하는 게 탄소 포집이라는 게 뭐 거대한 펜 같은 경우로 이제 공기를 흡입을 합니다. 그 중에서 탄소만 딱 모아가지고 포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탄소 포집 기술, CCUS 기술 쪽으로는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중소기업 중에서 이 정도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 찾기 어렵다라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고 눌림목구에서 모아가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린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절정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구간보다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차를 보면서 가격 설정만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4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이 기존에 보시면은 내려왔을 때마다 지지력 테스트를 봤던 구간이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 아래 지금 6,400원 전후 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가격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밀리면 어떻게 해요? 요거 갭 메우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갭 메우고 다시 어차피 올라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석연료 쪽을 계속 때운다라고 하면은 이런 CCUS 쪽이 계속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보조금도 계속 투자해야 된다. 일론 머스크랑도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기에 딱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차 목표치 8,000원, 2차 목표치 10,000원. 이 말로 홈런까지 10,000원을 가야 되는데 6,400원에서 가려면 갈 길이 멀긴 하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0원도 지나가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 구간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래로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6,000원 이탈하면은 저기 이제 이 갭상승 나왔던 부분 메우러 가는 과정이니까 그 구간 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저도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시간 말로 없는 시간에 집중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면은 편안하게 시장 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만루홈런 종목은 그린케미칼로 살펴봤습니다. CCUS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쪽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으로 또 짚어주셨고요. 목표주가 10,000원에 달성하게 되면 만루홈런에 등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미국 경기부터 한국 경기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불과 또 몇 달 전에는 또 아래 공포, 뭐 리세션, 또 스태그플레이션. 그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은 뭐 경기가 좀 침체되고 네. 또 이제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여기도 이제 다 같이 우려인데 제가 그전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큰일 났다. 이제 초반에는 뭐 자신만만했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등 돌리고 이렇게들 다들 해석을 하는데 글쎄 뭐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이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를 우리가 그냥 신문 한 줄에 또 방송 한마디에 뭐 판단을 그냥 확정적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은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아주 빨리 끝나면 6월 말까지 늦어지면 저는 한 3분기까지도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리더십이 좀 뿌리를 내리기까지 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천년만년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언제까지냐 말이 되냐 뭐 내년에 후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이제 이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뉴욕의 뉴욕 멜론의 존 밸리스 같은 사람은 CPI가 높아진다면 S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 그건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지표를 보실 때 뭐 PMI 지수, 또 CPI 지수,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미국 경제에 좀 중요한 어떤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건 PC 지수죠.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이 소비 지출을 보면서 어떤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계속 케이아스, 혼돈이에요. 이건 뭐 트럼프인들 또는 뭐 재무장관인들 뭐 다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드립니다만 좀 우리가 늘 제가 우리 시간에 제가 또 뭐 30년 이상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항상 이 6개월 단위 또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가 있다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고 그냥 뭐 1시간 뒤에 뉴스 또는 뭐 모레 나오는 뉴스 이거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좀 떨 필요는 없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 이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보복 관세한다니까 또 유예해주고 이런 혼란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혼란은 계속된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여전히 좋은 종목들, 여전히 좋은 섹터들, 또 우리 이 호주머니와 우리 이 통장을 좀 빵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라는 거. 어려운 시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 전쟁 통해도 또 아이는 태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어떤 사안들을 우리가 내 관점에서 또 투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후를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2기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또 강경한 스탠스를 지니고 있는 만큼 약간의 혼돈의 시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뭐 튼튼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믿고 그래도 경기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그래도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인플레가 우려된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가져갈 이익도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네. 미중 충돌 속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럼 미국의 리더십이 다 좌충우돌 방식이냐.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결국 통화 정책 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연준의 통화 정책은 매우 안정적으로
또 계획된 일정대로 또 일반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기준을 삼아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 미국 노동부가 2월에 비농업 고용,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분야의 이 고용의 수치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16만 명 이상을 기대했는데 15만 1,000명이면 조금 모자란 듯하지만 아주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다. 또 실업률도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무난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7 기업들도 혼조죠. 이건 왜 혼조일까요?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3분기까지는 우왕좌왕, 좌왕우왕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이나 또는 투자에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기는 지표상으로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견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또 이슈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약간의 뭐 삿대질 회담이라고도 하던데 다만 이쪽 때문에 이제 방산 쪽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글로벌 국제 사회 속에서 전개가 될 거냐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차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전쟁을 원할까요? 러시아가 전쟁을 원할까요? 러시아도 빨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고 러시아 경제를 좀 살려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 없으니까 방산주는 꽝인가? 아닙니다. 요새는 미국의 방산에 대해서도 빵산, 그다음에 우리 방산에 대해서 빵산, 빵빵하다 이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쟁이 터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일종의 군비 경쟁, 오히려 유럽의 경우에도 더 빵빵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이 트럼프의 협상의 이면에는 5% GDP 올려 이게 돈을 내놓으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무기를 사가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방산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미국의 이 방산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서 미국 방산주들이 좀 이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게 저평가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머스크의 현상도 있는 거죠. 정보 효율이다. 사람도 이메일 답 안 해요? Fired.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머스크도 일종의 하는 질러 놓고 뭔가 수습을 하려는 이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산의 경우도 국방비 줄일 거야. 근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스키 시티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공격은 안 하되 계속해서 방어망 자체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유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으로 지켜줄게. 이러면서 더 큰 요구를 이제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방산 쪽에 제너럴 다이내믹스나 아니면은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크로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막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을 3천억 달러 이상 증액을 할 거다. 그럼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죠. 우리 K2 전차를 보고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워낙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두다 대통령이 좀 비싼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가 지금 계속 일종의 서진을 하고 있죠. 서유럽 쪽으로 오다 보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디서 무기를 사와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납품해 줄 수 있는 대사가 많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고 K방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방산 쪽은 미국의 방산과 좀 쌍거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쪽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클라우드 쪽도 역시나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AI라는 큰 기조는 똑같은데 그 안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엔비디아만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AI 반도체만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그도 요즘에 AI 많이 사용하죠. 챗 GPT 그죠? 네, 그죠. 정말 깜짝 놀라요. 왜냐면 서로 대화도 돼요. 영어로도 대화되는 거 아시죠? 일본어로도 대화돼요.
구글의 제너마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도 돼야 돼요. 예, 외롭지가 않아요.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AI는 계속 진화가 됩니다. 이런 게 휴머노이드, 이른바 이 보행 로봇까지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보안이 주되지. 그래서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챗GPT가 됐든 딥시크가 됐든 제너마이가 됐든 메타가 됐든 다 아니면은 이 머스크가 만들어내는 AI인 크로우이 됐든 이것과 다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 주가가 40% 이상 올라가죠. 목표 주가 자체도 계속 높여졌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엔비디아 말고 뭐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들, 스노우 플랫폼 같은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스노우플레이크 최근에 또 약간의 미국 안에서의 기류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경쟁력은 있는 건 맞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이른바 이 테슬라의 실적이 문제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머스크의 좀 트럼프 밀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꼴불견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차에다가 그런 스티커를 붙여요.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산 차. 그만큼 이제는 심리적으로도 독일에서 중국에서 이 가격이 내려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는 2023년에 일론 머스크가 멕시코에 기가팩토리 세울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소식이 안 들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뭡니까? 멕시코에 관세를 높게 매기겠다. 이렇게 되면 머스크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관세 면제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애를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 타지도 않는 이 테슬라 차를 앞에다 서는 차 좋아요. 이러면서 홍보까지 해줍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한 민간 기업의 차를 가지고 와서 대신 홍보를 해줘요? 없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6월 아니면 7월 FSD 완전 자율주행을 보라. 테슬라에 투자하는 테슬라와 연관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주가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는 멕시코가 아니야. 인도로 가려고 그래요.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차가 판매되는 국가입니다. 판매량이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인도예요. 그런데 인도의 전기차가 전체 판매되는 차량과 운행되는 차량이 2%밖에 안 돼요. 여기가 기회다. 그래서 지금 이 인도 총리까지도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이 테슬라의 지금 판매 매출 갈증을 털어줄지 이 부분을 이제 2분기가 좀 끝나갈 시점에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자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상승이 유독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형 반도체주가 잘 움직여줘야 국내 증시는 좀 길을 펴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반도체주에 영향을 준 뉴스들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중국 레거시 반도체 견제 관련해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서 추가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품들 중에 약 3분의 2는 중국 반도체가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관세로 인해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또 힘을 받았습니다. 낸드 가격과 관련해서는 회복에 대한 전망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업계 5위인 낸드 업계 약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샌디스크가 4월부터 낸드 가격을 10%가량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관세 회피 심리로 인해서 선주문 물량도 증가세라는 점 낸드 업계에는 호재로 또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칩스법 폐지 요구에 공개 저항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에는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했었던 트럼프의 칩스법 폐지와 관련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칩스법의 전면적인 폐지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칩스법, 미국의 칩스법 관련해서는 또 불확실성이 이렇게 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내 증권가에서도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또 점쳐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의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예상보다 빠른 AI발 레거시 수요 반등으로 인해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메모리 업계 레거시 DM 보유 재고가 10주 이내로 파악이 된다고 전했고요. 과잉 재고 상태가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다가오는 2분기부터 레거시 디램 가격의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1분기 계절적 비수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2분기부터는 디램 계약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본 건데요. 뿐만 아니라 3월 이후에는 트럼프 관세 등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IT 수요의 회복 기조가 확인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과 가전, PC 등 세트 업체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관련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여러 가지 발언에 따라서 또 반도체주의 투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이 빅 이벤트가 반도체주 전반에 봄을 더 빨리 불러올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 대한 좀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간밤도 기술주가 강했으니까 GTC 2025에 대한 기업 현재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자 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상각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일까 하는 기대감 오늘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GCT 일단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일컫는 이제 단어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이제 17일서부터 21일까지 이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참여 기업으로는 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한 100개 정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 SK, LG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LG는 딥시크에 버금가는 AI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떤 기사가 좀 되기도 했는데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는 이번에 GTC 2025에서
이제 폐막하기 바로 전날이죠. 이제 20일 날 젠순항이 직접 주도를 하는 양자 컴퓨팅의 날이라는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으로 봐야 될까요? 미국의 양자 관련주들이 다 초급등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뭐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새로 이제 나오는 종목군들 좀 움직이곤 있는데 사실 그 양자 컴퓨팅의 상승에 찬물을 끼얹은 게 젠슨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젠순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양자 컴퓨터 뭐 빨라야 뭐 몇십 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은 너무 빠르고 30년은 너무 늦고 20년쯤이면 될라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 진영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반박을 좀 했었죠. 이제 그 이유는 젠슨항은 이제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얘기를 한 거고요. 큐비트 말고 이제 어닐링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도 실질적으로 좀 약간 쓰이는 초창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닐링 방식은 뭐냐면 특화된 양자 컴퓨터입니다. 특화된 이제 큐비트는 아니고 만약에 금융이다 그러면 금융 쪽에만 굉장히 특화된 이제 컴퓨터를 이제 어닐링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개별주들 뭐 드림시큐어, 뭐 라운시큐어, 그냥 코이버, 우리넷 이런 종목군들이 기존적으로 움직였었고 미국에서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듯이 대장은 좀 뭐 주가는 뭐 리게티 컴퓨팅이 더 센 것 같긴 한데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차트 잠깐 보면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이온큐가 이제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대장주니까 어떤 흐름 보여줬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작년 말이나 올해 초 1월 초에 대부분 고점을 잡고 많이 좀 내려와 있죠. 지금 이제 보시는 종목은 아이온큐예요. 이제 미국 상장 나스닥 상장돼 있는 한 굉장히 많이 내려죠. 고가권 대비해서 마이너스 50%가 더 났죠. 마이너스 한 60% 내외 좀 났다가 어제 한 20%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오늘 일단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좀 복합적으로 좀 나오면서 어떤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전략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미국 관련된 주식들, 뭐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이런 관련주들이 양자 컴퓨터를 이끌었던 그리고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D-Day는 이제 양자 컴퓨팅의 날을 젠순항이 개최를 하는 20일이 이제 어떤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정리를 하면은 뭐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이런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 보여준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테마 종목이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짚고 왔습니다. 다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운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미국 증시에서 움직인다면 한국 증시도 움직인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뉴욕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터주들의 주가가 워낙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움직임이 더 나온다면 한국 증시에는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GTC 2025까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마켓모버입니다. 이번에는 통신업계 이슈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서 통신 3사에 대해서 판매 장려금 담합 관련해 과징금을 1,140억 원 규모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모두 입 모아서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이 과징금 부과 결정의 배경에는요.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순증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사의 번호 이동 상황과 판매 장려금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공정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각 사별로 잠정 과징금 규모는요. SK텔레콤이 426억 원, KT가 330억 원, LG유플러스가 383억 원으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애초에 언론에서는 각 사별로 최대 1조 원대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예상이 좀 보기 좋게 비껴 나간 꼴입니다. 이렇게 300원대에서 400억 원대 과징금이 결정되면서 2024년도 기준으로 각 사별로 잉여 현금 흐름 FCF에 대비해서 과징금 비중은 약 2%대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요. 이렇게 과징금 이슈가 완만하게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의 유일한 리스크로 꼽아졌던 리스크가 좀 덜어지고 3사 편안한 배당주로 모두 변신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높아진 주주 환원 가시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봤습니다. 특히 LG U+의 경우에는 추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과한 과징금을 좀 부과받게 된다면 LG U+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LG U+는 1분기 이후로 기보유 자사주 1.55%가량을 소각하고 상반기 결산 이사회 이후로는 추가 자사주 매입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KT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누적 1조 원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과징금 이슈가 해소되면서 이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받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주 환원 수익률은 SK가 6.3%, KT와 LG가 각각 7.7% 정도로 집계가 되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종목별 선호도 현재 기준으로 KT, LG U+, SK텔레콤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에는 높은 주주 환원율에 더해서 부동산 프로젝트로 상반기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통신 3사의 이슈가 해소된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익 성장과 함께 주주 환원율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 기대된다라는 분석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통신주 그리고 통신 장비주의 전반적인 훈풍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할게요. TCK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 전부 다 좀 튀었습니다. TCK도 역시나 장 초반에는 9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밀리고 내려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어제도 7% 넘게 올랐고 5거래일 만에 7만 원대에서 8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요 종목이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 기업 오늘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좋게 보기 때문에 좀 약간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 오늘 좀 약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조정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내일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더라도 일단은 뭐 그렇게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K 실질적으로 좀 뭐 한 일본 기업이라고 사실 봐도 되는 회사긴 한데 대주주가 이제 50%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죠. 토케이 카본이라고 해서 이제 TCK가 이제 토케이 카본 코리아의 앞자만 딴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하는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카바이트 실리콘 링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제 소모성 부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이 딱 4개 정도 있죠. 제일 유명한 건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쪽에서 가장 좀 유명하고 그다음에 TCK랑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 실리콘 그 링과 관련돼서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좀 약간 작은 기업으로는 이제 애프터마켓 쪽을 하고 있는 월덱스나 KNG 이렇게 4기업이 이제 실리콘 링 쪽에서 가장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TCK를 선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제 샌디스크가 낸드 가격을 올렸죠. SSD 낸드 가격을 올렸는데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 낸드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CK 같은 경우는 이 웨이퍼를 잡고 있는 링을 이제 실리콘 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TCK가 만들고 있는 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해서 더 좋은 거죠, 비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낸드 쪽과 좀 약간 낸드 향이라고 할 수 있는 TCK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낸드가 이제 지금 단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낸드라는 것은 정해진 규격 안에 그러니까 용량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겨 넣으면은 이제 셀끼리 간섭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위로 쌓는 거죠. 그걸 우리는 3D 낸드라고 부르는데 하이닉스에서 이제 400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1000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수가 높아질수록 실리콘 카바이드의 어떤 사용량도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CK를 앞으로 좀 그 실리콘 링 관련된 기업 중에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인데 원래 한 1,000억 이상, 1,200억 내외 영업이익을 내던 기업인데 23년도에 살짝 좀 죽었고 작년에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무제표상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원이 살짝 넘는 구간인데 거의 부채가 없는 기업입니다. 자본금 4,500원에 부채가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TCK 재무제표 보면 부채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도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가 있거든요. 그건 돈을 빌린 부채가 아니라 직원들 퇴직금이나 아니면 장비나 여러 것들 사고 아직 안 준 금액이 부채로 잡히거든요. 퇴직금을 모아놓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로 잡히니까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일단 부채가 없는 굉장히 우량한 재무 구조에 그다음에 낸드 업황이 올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이 그렇게 급격하진 않은데 아주 야금야금 중간중간에 살짝 팔다가 다시 한번 그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은 TCK는 금융투자 쪽에서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수급도 나름대로 괜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업황도 올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낸드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TCK 한번 좀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 보시는 정도 있으실까요? 가격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싸다라고 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이제 23년도보다 24년도가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러프하게 잡으면 지금 기준으로 한 상한가 정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1만 원 초반 정도 한번 상반기에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보고 계시네요. TCK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장중한테는 9만 원대 터치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적이 괜찮아지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TCK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보니까 요즘에 컨텐츠 쪽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원 미디어 오늘 2.3% 넘게 상승세 10,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비교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지엔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디어 쪽이 좀 오래 쉬어가긴 했어요. 그것도 있고요. 근데 대원 미디어는 또 그 매출과 가장 그 연관이 깊은 그 제품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과거에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지는 않긴 합니다만 아마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는 많이 보실 텐데 아머더사우루스라고 약간 공룡 타고 다니는 이제 3D 만화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으면 영화라고 해야 되는지 만화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 나왔을 때 주가가 10배가 올랐던 일단 대원 미디어를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일단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올해 대원 미디어가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작년 실적을 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좀 망이었죠. 작년에 너무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확실하고 그 이유가 올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작년에 왜 실적이 안 좋았냐면 대원 미디어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게 이제 닌텐도거든요. 닌텐도 스위치. 근데 닌텐도 스위치가 올해 상반기에 닌텐도 스위치 2가 이제 발매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저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어떤 콘텐츠 같은 거 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대기 수요 때문에 작년에 일단 닌텐도 스위치 관련돼서 매출이 굉장히 줄었죠. 그래도 닌텐도 하나만 갖고도 연 매출이 1,000억이 넘는 기업인데 올해 이제 5월 달인가 6월 달쯤에 실질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닌텐도 1이 처음 나왔을 때 대원 미디어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에 나왔어요. 2017년도 말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어보면은 2017년도 한 12월 달쯤에 닌텐도 1이 나왔거든요.
그때 근데 그 닌텐도 스위치가 나온다는 기대감으로 거의 100% 정도가 올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뭐 과거에 닌텐도 1이 나왔을 때 대원 미디어가 굉장히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해서 2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도 그 정도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담보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다만 좀 그 실적적인 부분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작년에 이제 닌텐도 2의 대기 수요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라고 이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닌텐도 2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6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주가 흐름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닌텐도 주가랑 근데 약간 잘 같이 가진 않네요.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시장에 없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닌텐도 스위치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원 미디어의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만 봤을 때 주가는 일단 뭐 시장에 맡겨놓더라도 실적만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이제 뭐 확실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TCK를 소개를 시켜드릴 때 부채가 거의 없는 초우량 재물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대원 미디어도 부채가 뭐 굉장히 낮은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좀 약간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힘들더라도 어떤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주봉으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한 최고 고점이 이때가 이제 아마도사우루스가 나왔을 때 10배가 올라갔을 때가 이제 2021년도였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그때 고점 잡고 나서 한 3년 내리 좀 내려오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잡긴 했는데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까요? 주봉상에서 이제 올해 1월 달 첫 번째 주에 정확히 일단 양봉 출현하면서 정배열되고 나서 상당히 좀 러프하게 어떤 그 매물들을 받아내면서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을 좀 받은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은 굉장히 극개별주긴 합니다만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주가가 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3월 달 들어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대원 미디어의 주가 상승을 가장 크게 이끌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인 닌텐도 스위치 2가 상반기 말쯤에 발매가 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도 좋은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라든지 수급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원 미디어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 출발은 좀 좋았습니다만 오후 장 갈수록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 외국인 기관들의 현선물 매도가 이유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좀 만기일이다 보니까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 그동안의 포지션 자체가 하방 포지셔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변화가 없이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격 기준은 코스피가 2,600선이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양호는 했습니다만 업종 순환매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좀
별다른 주도주로서의 선정이 좀 어려운 구간이 좀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만기는 좀 마무리가 되면서 뭐 이제 새로운 또 만기가 시작이 될 텐데 최근 수급들을 보면은 매도 포지셔닝에 대한 롤오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지수 반등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좁은 박스권에 대한 포지셔닝을 가지면서 업종을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을 선별적으로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시는 업종 뭐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좀 풍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새로운 종목을 계속 보기보다는 좀 기존에 보시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유에 대한 자주국방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리 가격의 상승이 최근 이어지고 트럼프의 관세에 있어서 풍산은 상당히 유리한 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국으로 활용되는 구리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의 관세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리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미국 자국에서 좀 소화를 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조정 이후에 좀 오늘 같은 장에도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신규 매수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방산의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풍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 약 5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결국에는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런 만큼 변동성이 큰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관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강했었는데 조금씩 관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경제 지표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어제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2.8%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격을 지수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식료품이라던가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품이라던가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두 가격을 뺀 근원 CP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1%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관세에 대한 것들 부과가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12일의 경우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차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됐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또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4월의 경우 관세 부과에 대한 것들이 또 명확하게 나와줄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관세 부과에 따라서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향후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번에 3월이라던가 5월의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관세에 대해서 명확한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가 더 주목을 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인하 확률이 55%에서 68.8%까지 확률을 높였는데요. 이렇듯 금리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만큼 물가지수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돼 있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수출입 물가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관세 영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관세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실시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보수적이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해당되는 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의 CPI 안도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그런데 우리 증시는 오늘 조금 디커플링 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견조했습니다. 나스닥이 1%대, S&P 500도 0.5%대 강세를 그렸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요, 장중에 계속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일지 지금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580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이 구간에서의 방향성 또 눈여겨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닥도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해내면서 변동성을 크게 나타냈는데요. 현재도 6포인트가량 전거래일 대비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737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720선 초반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0.6%대 강세 흐름을 현재 구간에서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이 1,200억 원대, 기관이 7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 나홀로 846억 원대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수급의 방향성은 좀 비슷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뉴욕 증시에 급락의 하루가 나왔었죠.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역시나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는 한국 증시는 전체 글로벌 증시의 모멘텀보다는 내부적인 모멘텀과 이슈를 소진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나 오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하루였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목요일인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가고 난 후에 앞으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말에는 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기업들, 업종들에 대한 좀 투자 유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 볼 것들 많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장인 것 같고요. 지수 마감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약보합에서 코스피는 마감했습니다. 0.3% 하락세 2,566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쭉 빠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마감대가 저점인데 722선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수급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금투 쪽에 좀 매물 출회가 좀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3,700억 원가량 매도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2,200억 원대 매수,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도 사실은 좀 수급은 비슷했습니다. 외국인들 800억 원, 기관은 1,2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개인이 그 물량을 모두 다 가지고 가는 장이었는데 딱 하락장의 수급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10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모두 다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 1.3% 넘게 조정, 삼성전자도 0.3%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전부 다 하락이네요. LG엔솔 2% 넘게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2.4% 넘게 하락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침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 1% 넘게 상승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6% 넘게 반등세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1% 넘게 조정, 네이버는 0.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약간의 좀 변동성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KB금융이 2%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연이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KB금융 쪽으로 오늘도 기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4.7% 넘게 상승세, 현대모비스 3% 넘게 반등세, 신한지주 1.5% 넘게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감 후에도 약간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제는 3.8% 넘게 반등세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소송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는 연이어서 빠졌었는데 다만 소송에 대한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반등세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4% 가깝게 상승,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37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 3% 넘게 조정, 에코프로는 2.7% 넘게 조정, H7B가 오늘 좀 조정이 강했습니다. 5% 넘게 조정,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6% 넘게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는 알테오젠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이외에는 사실 오늘 투자 심리는 전혀 살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클래시스 2% 넘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다만 이외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빠졌고 파마리서치, 리가캔바이오, 휴젤까지는 1% 안팎의 하락, 삼천당제약은 2.5%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8천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오늘이 바로 그 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장에서 나란히 반등했던 양대 지수 오늘은 결국 동반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제 물가 지수 등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 어떤 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부터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8월의 경우 전년 대비 1.7% 정도 상승률을 보였는데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3.5%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5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기업의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원자재라든가 그런 가격들을 판단할 수 있는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가 돼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되면은 더욱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서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비교를 해서 좀 분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중국의 경우에는 29개월 연속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리스크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물가가 차이가 크게 날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중국 견제를 더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에서도 발표되는 물가 지수도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될지 더 심화가 될지 완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내일 2월에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출입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주고받는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나타내는 물가 지수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가격과 수입 물가 지수를 좀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요. 향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가가 더 상승을 하게 될지 둔화가 될지 이 부분을 내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일단은 수출입 물가 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고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환율까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수출입 물가 지수가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둔화가 됐을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꼭 이 수출입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에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내용 내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금리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미국과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관세 동향까지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봐야 한다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시초가 공략주 골라본다면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린 리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각공정 장비 부품 코팅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APS 코팅 제작을 국산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안티모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안티모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터리 합금이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자동차 강판, 태양전지 이런 것들에서 필수 소재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티모니가 최근에 중국에서 수출이 제한이 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티모니 수요도 증가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 리소스가 이 안티모니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티모니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초에는 톤당 8.12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14만 위안까지 올라갔고요. 올해 들어서는 무려 18만 위안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1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린 리소스와 같이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부품 기업 M디바이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소스는 M디바이스의 지분을 5% 정도 갖고 있는 2대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M디바이스는 이제 SSD를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고 그린 리소스가 이를 통해서 히토류 산화물을 활용한 반도체 소재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을 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디바이스와 관련된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두 기업이 협력을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반도체 부품 관련된 기업들은 수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주 계약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향후 실적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린 리소스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보면은 수주 단고를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자세한 내역들은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이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의 경우에는 아시아에너지와 15억가량 규모의 팜 혼합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작년에 매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9%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의 경우에도 아시아에너지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때도 한 8% 정도, 작년 매출액에서 8%대 정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수주 계약에 따라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의 경우 사실 그린리소스가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조금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까 하는데요.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린리소스가 뭐 테마성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고 또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타점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림세를 보이는 구간대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장대 양봉이 전거래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음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와주고 있죠. 이 구간대에서 좀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일목균형표 기준선 이 구간대에서 오늘 지지를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좀 저항을 많이 받은 구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21,000원 구간대인데요. 이 구간대를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항상 저는 전저점 구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저점의 경우에는 13,800원 구간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조금 더 조정을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 구간대를 손절가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린 리소스 골라주셨는데 중국의 수출 통제, 희소금속, 안티모니 관련주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요. 그린 리소스가 이 MD바이스의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네요. 앞으로 이제 업무 협력을 강화할 계획 드러냈는데 앞으로 협력 관련 내용도 함께 주시해 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적 개선이란 전망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는 21,000원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린 리소스 살펴봤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합니다.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골자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7일 처리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상정하지 않으면서 한 차례 의결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LS 지분을 호반그룹이 매입했다는 소식에 오늘 LS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LS의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습니다. 이번 매입은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해적 케이블 시장 경쟁과 양사 간 소송이 관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반그룹은 전력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LS 주가는 장중 최고 20% 넘게 올랐습니다. KT가 팔란티어와 함께 금융업 등 국내 AX 시장 공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KT는 오늘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AI 전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자사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팔란티어의 AI 솔루션을 결합해 보안이 필요한 금융 등 산업의 AI 혁신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2분기 중 상용화 예정인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협력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KT는 국내 최초로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 공식 멤버로 합류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의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 안정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0.25%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낮춘 바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달 내로 마련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관세 조치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부로 우려하던 25% 관세가 발표됐다며 철강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덤핑 조사 지원과와 판정 지원과를 신설하고 4과 43명 체제를 6과 59명 체제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